네, 안녕하십니까. 백투더무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979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남성이 실종이 됩니다. 그 남성의 정체는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 6년 넘게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형욱. 그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상욱 감독의 1994년 작품 증발인데요. How are you? 익숙한 얼굴 있죠? 네, 바로 접니다. 알고 보니 썬킴이 영화배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노노노노노노노. 제가 이 영화의 조연출이었는데 저와 신상욱 감독님과의 인연은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신상욱 감독님이 미국에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무작정 LA에 있는 신필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썬킴입니다. 감독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신 감독님이 그래라. 기특했는지 연출부로 바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감독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감독님 밑에서 조연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한국 영화사의 거목 신상욱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수많은 명작을 남긴 신상욱 감독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욱 감독과 영화의 인연은 광복 후 미 군정청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상욱 감독은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이제 포스터 그리는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당시 이제 미 군정청은 이제 선전이나 이제 개몽을 위한 포스터를 많이 붙였는데 인쇄 시설이 이제 변변치 않던 때라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영화 포스터도 그리면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죠.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 중 하나였던 이제 최인규 감독을 찾아간 청년 신상욱은 세트를 만드는 미술 감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인규 감독 밑에서 도제식으로 영화 연출을 배운 신상욱 감독은 김광주의 단편 소설 악야를 발견하고 영화화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26살 청년 감독 신상욱에게 양공주 문제를 다룬 소설 악야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집안 어른들을 설득해서 제작비를 지원받은 신상욱 감독은 배우 문정숙을 캐스팅해가지고 영화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빰빰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상욱 감독은 필름을 싸들고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당시 모든 청년이 이제 전선에 투입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신상욱 감독 역시 이제 입대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공군 정훈국 촬영대 요원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홍성기 감독과 함께 출격 명령이라는 공군 영화를 제작하면서 악야 촬영을 이어갑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로 피난 온 배우들이 이제 모이면 그때 몇 컷씩 이렇게 찍는 방법으로 영화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이제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악야 촬영을 마치고 녹음을 해야 하는데 녹음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진해, 지금 창원에 그 진해 어딘가에 버려진 독 찢는 가마를 막아서 방음 시설을 하고 겨우 녹음을 마치고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신상욱 감독은 자기의 첫 영화 악야에 대해서 돈 생각 정말 안 하고 순수하게 잔꾀 부리지 않고 열심히 찍었던 영화다라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죠. 이후 신상욱 감독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카메라로 옮긴 영화 지옥화, 그리고 개몽 영화 상록수도 있었고 코미디 영화 로맨스 빠빠도 대표작 중에 하나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전쟁 액션 영화 빨간 마후라, 대하사극인 연산군 등을 이제 제작 연출하면서 1960년대를 신상욱의 영화 시대로 만듭니다. 신상욱 감독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상욱 감독의 평생 동반자 은막의 배우 최은희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영화 같습니다.
악야 이후에 이제 의욕에 찬 신감독, 한국의 명승고적과 역사를 해외에 소개한다는 포부를 품고 차기작 코리아에 돌입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 중 최은희 씨는 생계를 위해서 다방에서 일하면서 국군 정훈 공작대, 지금으로 치면 연해부대죠, 를 돌면서 위문 공연을 다녔다고 해요. 그 힘든 피난 생활 속에서 이 생계와 연극을 이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이제 연극을 이제 공연하던 도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때 코리아 캐스팅을 위해 연극을 보고 있던 신상욱 감독이 객석에서 무대로 뛰어올라 최은희를 들치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엔다이야 사랑의 불꽃이 튄 거죠.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이 세기의 커플은 이후에 다양한 영화를 함께 찍어가며 필모를 쌓아갑니다. 단아한 여인의 표상이었던 최은희가 나쁜 여자 소냐로 파무파탈 연기를 선보인 지역화, 최은희에게는 제1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상록수, 그 중에 단연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는 영화가 있는데,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 바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죠. 당시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감독상, 제5회 부일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제9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에도 출품됐는데,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출품한 것은 한국 영화 최초였다고 합니다. 신상욱 감독은 영화의 산업화를 꿈꾸며 이제 한국 시초로 기업형 영화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도 한때 몸담았던 신필름입니다. 악야로 데뷔를 한 이후에 15편의 영화를 만든 신상욱 감독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를 모델로 영화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신필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신필름은 지금의 방송국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회사였어요.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무려 15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영화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흥행작들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필름은 재정적으로 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극장업자들로부터 이제 수금, 돈이 원활하게 입금이 안 된 거예요. 수금이요. 힘들었던 신필름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춘향입니다. 한국 영화 최고의 라이벌전인데요. 바로 신상옥의 성춘향 대 당시 최고의 흥행 감독 홍성기의 춘향전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빵! 라이벌 개봉한 거죠. 춘향전의 주연은 홍성기 감독의 부인이기도 한 톱스타 김지미였고, 성춘향의 주연은 신상옥 감독의 부인 최은희였습니다. 당시 영화사가 힘들었던 상황인 만큼 신상옥 감독은 승리의 필살기가 필요했는데, 그건 바로 작품의 완성도였어요. 컬러 필름을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 부족한 필름을 이제 저가로 밀수해서 들어오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상옥 감독은 이제 정품 필름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이 있는 일본에서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죠. 그 결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 대성공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 74일간 39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더 사랑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춘향전이 원장의 해석에서 기존의 것에 비해 크게 혁신하지 못한 반면에 성춘향은 춘향의 러브스토리 그 이외에도 구봉서, 김희갑 등이 보여준 맛깔스러운 그 조연진 연기로 스토리에 유머 감각을 불어넣었는데, 이게 관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필름의 성공이 한국 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화 상록수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영화 괜찮네? 호평한 것을 계기로 신상옥은 정권 이 상층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1966년 당시 문화공보부 기준의 영화사 허가 제도를 이제 강화해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구비한 영화사만 제작을 허용을 했는데요. 200평 규모의 스튜디오, 3대의 카메라, 녹음기 한 대, 연간 15편의 극영화를 제작해야지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당시 대부분의 영화사들이 영세 영화사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필름처럼 영화사 허가 규정에 맞는 영화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영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임시 방편으로 이제 기존 영화사의 이름을 이제 빌려가지고 제작하는 이제 이른바 배명 제작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고 합니다. 신상욱 감독은 1970년대 들어서서 정부와 조금 불편해져요. 텔레비전 보급으로 영화 산업이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 과대한 검열 규제로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급기야 장미와 들깨라는 영화의 검열 때 없었던 키스 장면이 예고편에 포함되었다라는 이유로 신필름 정부로부터 영화사 등록 취소당합니다. 그러던 중 아주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신상욱 감독과 배우 최은희 씨가 북한에 납치가 됩니다. 두 번의 탈출 실패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한 신상욱 감독은 마음을 바꿔서 탈출을 계획하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영화 촬영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7편의 영화를 직접 만들고 13편의 영화 제작을 지도합니다. 북한에서 만든 첫 작품은 일제강점기 헤이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 이야기를 다룬 돌아오지 않은 밀사인데요. 이 작품은 제24회 카를로비 바리 영화제에 출품이 돼가지고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북한 최초 해외 로켓 영화이자 해외 영화제 첫 수상작이었다고 합니다. 신상욱 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소금인데요. 그해 구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최은희 씨의 첫 해외 영화제 수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탈출할 날만 기다리면서 영화를 찍던 두 사람. 영화 촬영을 핑계로 오스트리아 방문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탈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북한으로 납치돼가지고 원치 않게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영화를 연출한 유일한 영화인이 된 신상욱 감독.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숭배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또 이 부모 자식 간의 정 같은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북한 탈출 후 신상욱 부부는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그가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첫 번째 영화는 애들, 키즈 액션 영화 닌자 키드입니다. 당시 제작비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또 그 당시 재정 담당이었는데 아이들 영화는 출연료가 비싼 스타가 안 나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틈새 시장을 노린 이 영화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 미국의 메이저 회사가 이제 판권을 입수해가지고 미국 전국 1,500개 극장에 배급을 결정합니다. 그해 미국에서 제작비로 대비할 때 가장 흥행 성공한 영화가 되면서 신상욱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국내 첫 감독이 됩니다. 이후 닌자 키드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게 1편을 넘지 못했어요. 그 적은 자본으로 헐리우드를 뚫는 일이 쉽지 않았고 미국 관객과 메이저 영화사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그 참고로 이 닌자 키드의 OST 서태지의 난 알아요와 그다음에 철이와 미의 너는 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넣었습니다. 어쨌거나 1999년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온 신상욱 감독 70이 넘은 나이에도 영화의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과 화해를 담은 가족 드라마 겨울 이야기를 연출하는데 신상욱 감독의 75번째 작품 겨울 이야기는 2004년 촬영이 종료됐으나 그 이후에 그 신상욱 감독 건강 악화로 타계하면서 미공개 유작이 됩니다. 한동안 빛을 못 보고 있던 그의 유작은 그의 아들 신정균 감독과 당시 촬영을 맡은 조동관 촬영 감독 등등 이제 후배 영화인들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필름을 복원하고 이제 편집을 마무리해서 18년 만에 개봉이 돼 또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영화인으로서 창작력을 이어갔던 신상욱 감독. 그는 예술적 안목을 가진 제작자이자 대중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 줄 알았던 연출가, 그리고 한국의 영화 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알아보는 썬킴의 백투더 무비.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 제가 픽한 영화는 신상욱 감독의 초기 영화 중 하나인 지옥화입니다.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기차 추격신, 화려한 댄스홀 장면이 화제가 됐던 영화죠. 영화의 사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군 부대 이제 파티 장면, 이건요 부대 영내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파티를 몰래 찍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영화를 찍을 때 제작비가 넉넉지 못해가지고 주먹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리지널 필름이 없어지고 다행히 어딘가 남아있던 프린트를 복원해 지금도 감상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초기 신상옥 감독의 작품이자 1950년대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영화 지옥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의 서울. 한 남자가 호기롭게 상경을 합니다. 아니 여보 젊은이, 자넨 어디서 왔나? 이 틈에 길사람 같진 않은데. 네. 며칠 전에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오던 날로 노자를 소매치기한테 털렸답니다. 참, 눈 뜨고 코베 먹을 세상이라니까. 그래, 찾는 사람은 누구요? 제 형님입니다. 형을 찾기 위해 서울에 왔다는 동식. 하지만 오자마자 짐을 도둑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동식이 애타게 찾는 형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전쟁 직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군 부대 근처에 생겨난 동네가 있었으니 일명 기지촌이라고 불렸는데요. 그곳에는 미군을 상대하며 돈을 버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무기 삼아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소냐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동식이 찾는 형 영식도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낮잠이야? 내 거야. 영식은 동식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연인인 소냐에게 푹 빠져 있는데요. 군대 있다던 당신 동생은 어떡하고? 너만 있으면 돼. 이를 알 리 없던 동식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형을 찾아 헤매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을 찾게 됩니다. 성 아니요? 그런데 어찌 형은 동식을 피하는 것 같은데요. 설마 형이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봐도 애타게 찾던 형이 맞습니다. 성? 응? 성 아니요? 난 형은 다신 못 만날 줄 알았어. 너 어떻게 왔니? 제대했니? 그리고 동식은 우여곡절 끝에 형을 만나게 되죠. 여보? 응? 당신이 밤낮 얘기하던 동생인가 본데 인사도 안 시켜? 저 동식이라고 부릅니다. 형님하고는 아주 딴판이군요. 동식아, 동식이 형을 찾아 서울까지 온 이유, 형님, 바로 형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인데요. 어서 내려갑시다. 넌 어젯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니? 하지만 영식은 서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안 될 것을 형은 왜 있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다들 뭐 이래? 알았어. 그도 그럴 것이 영식은 이곳에서 미군 물자를 털며 꽤 쏠쏠하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사진인데요. 좀 보여주세요. 기지촌 남자들과 달리 정 많고 순박한 동식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주리. 이건 형님하고 같이 찍으신 거로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어머님이시군요. 나도 6.25 사변만 안 일어났더라면 부모스라 해서 남부럽지 않는 결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식에게 동식은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동식아, 이걸 찾아가지고 너 먼저 내려가. 난 형이 이렇게 된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내 악전 말고 너나 훌륭한 사람이 되다. 그만둬요. 누가 내 생각을 하랬어? 자, 이거 넣어라.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동생을 고향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동식의 고집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는데 형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게 소냐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 동식. 난 또 누구시라고?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무슨 얘긴데요? 자, 소냐에게 형을 놓아달라 부탁하려는데 나한테 할 얘기란 뭐예요? 제 형님과 손을 끊어주십시오. 난 또 무슨
무슨 얘기라고? 소냐는 영식이 고향에 가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 형님을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건 나보다도 형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요? 그 사이 미군 기지에선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기지촌 여인들이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짝을 이뤄 춤판을 벌이는데 파티장 밖에선 또 다른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여인들이 미군들의 시선을 돌리면 창고를 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경계가 느슨한 지금이 창고 털이를 할 조로의 기회. 영식 일당은 기지촌 여인들의 도움으로 손쉽게 창고 털이에 성공합니다. 그러지 말고. 같은 시각 속내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동식을 유혹하는 소냐. 날 꼭 껴안아줘요. 동식은 이 상황이 그저 난감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결국 소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이 모습을 기지촌 여인에게 들키고 맙니다. 동생 못 봤니? 모르겠는데요. 다음날 웬일인지 동식을 찾아다니는 영식. 이리 와. 주리 역시 동식을 찾고 있는데 어젯밤에 소녀 언니가 왜 못 갔는지 아니? 친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식 오빠 동생하고 놀았단다. 뭐? 속이 상한 주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영식에게 알립니다. 걔 못 봤어? 언니를 따라오세요. 언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소냐의 뒤를 밟는 영식. 저 앞에 따라가. 그 사이 동식은 어젯밤 일로 죄책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냐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죠. 빨리 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영식이 목격하고 맙니다. 따라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식과 소냐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동식이 머리에선 무르익은 옥수수 냄새가 나. 내가 식을 때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난 그 신선한 냄새가 왜 그런지 좋아. 두 사람에 대한 영식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결국 형제간에 주먹 따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형, 그것도 한 여자 때문에 말이죠. 여보, 여보. 불행 중 다행인지 형의 주먹에 정신이 든 동식. 형님을 좀 행복하게 해줘요. 형님은 몰라도 당신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사이 영식은 큰 한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과 달라서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사원간의 연락만 잘 되면 쉬운 일이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기에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요.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형을 위해 조용히 떠나려던 동식. 그럼 갔다 올게. 이번 일은 꼭 성사시킬 테니 기다리고 있어. 소냐와 인사를 나누는 형을 보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비장한 형의 모습이 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니, 웬일이야? 어디들 가는 거예요? 무려 기차를 털 계획을 세운 영식과 일당들. 대범하게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녁 일은 퍽 위험한 일인 모양이던데. 왜? 걱정되시오? 우리 홍콩이든지 어디든지 멀리 도망가 살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곧 다녀올 테니. 동식은 소냐에게 정보를 얻어 형의 범죄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영식은 기차에 오른 후였습니다. 창고와 비교한다면 그 양이 몇 배나 많기에 성공한다면 돈방석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네, 그렇다니까요. 한 2시간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소냐가 이 일을 헌병에 신고하며 영식을 위험에 어딜 갔다 빠뜨립니다. 오셨어? 그건 알아서 뭐래?
전화라고 왔어. 전화라니? 오늘 저녁 일을 헌병대에 알려줬어. 헌병대에? 그건 왜?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우리 둘만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잖아. 그건 안 돼. 형이 붙잡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동식. 형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동식이! 그 사이 기차 터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이대로 간다면 성공이 코앞인데요. 하지만 소냐의 신고로 출동한 헌병이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총에 맞아 쓰러지는데요. 영식 마저 총에 맞으며 이들의 기차 터리는 수포로 돌아가지요. 형이 무사하길 바라며 현장을 찾은 동식. 그 사이 총상을 입은 영식은 힘겹게 도주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헌병이 들키지 않습니다. 형을 애타게 찾는 동식과 그런 동식이 이해되지 않는 소냐. 형님. 결국 동식은 영식을 찾아내는데요. 동식아. 그런데 영식의 부상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동식이! 미쳤어. 여기로 오게. 자어서 도망가요. 이러다간 우리까지 붙잡혀요. 자어서. 에이. 소냐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터. 동식은 소냐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영식은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소냐의 모습에 분노하게 되죠. 여보, 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좋겠어요. 결국 소냐는 영식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식 역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형님. 나연아. 동식이에요. 네. 동식아, 이 못난 형을 용서해라. 영식은 늦게나마 동식에게 용서를 구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나쁜 놈이었어요. 형.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형제를 이간질했던 소냐 곁엔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홀로 고향에 내려가게 된 동식. 그런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동식만 바라보던 주리였습니다. 이거 가시다 잡으세요. 주리의 진심을 알게 된 동식. 주리. 나하고 시골 안 갈래? 그녀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정말이세요? 그리고 동식은 그녀와 함께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폐허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지옥화였습니다. 한국 영화가 발전하면서 역사적인 사료로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국내 최초로 양주남의 미몽 등 7편의 영화가 동시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그 이후에 2012년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극영화인 안정화의 청춘의 십자로도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후대 사료가 될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상옥 감독 같은 도전 정신이 강한 영화인이 더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들의 열정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영화인들이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더 무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